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행비서 배모 씨는 구속의 기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한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데뷔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공개가 돼서 유출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개가 된 건지 이거 대회비인데 기밀인데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롱. 동아일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우롱. 어떤 내용일까? 바로 보시죠. 여당에서는 김혜경 씨의 법카 7만 8천 원 사건, 그 7만 8천 원 표현은 우롱이다. 본질을 우롱하는 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부풀리기 수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는 구속 기로에 놓였고요.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불구속 하지만 기소하는 가닥을 검토하는 것 같다라는 전망도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수사 상황 살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동. 조선일보 1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게 제동 걸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방탄 2대 장치에 제동이 걸렸다.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에서 이게 부결된 겁니다. 투표 반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향신문 등에서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해서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지적을 며칠 한 바 있는데 이 중앙위 투표에서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항, 기소돼도 당직은 유지 가능하다. 당원 전원 투표제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당직 유지를 다시 재상정하겠다라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뭐냐? 라는 비판의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뭘까요? 기밀. 경향신문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이 기밀이 어떻게 이곳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지를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기밀인 대통령 일정이 버젓이 건희사랑 댓글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까지 공개된 것. 이러면 안 됩니다. 황당한 유출, 대통령실에서도 살펴보겠다라고 화들짝 놀라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야당에서는 국기문란 사고다라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영부인의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의 일정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비선의 우려가 있다라고 통상 표현을 합니다. 건희사랑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반복되지만 팬클럽 회장 논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버젓이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영부인과 관련된 일이라서 대통령실에서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아니면 건희사랑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인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라도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꼴찌. 우려스러운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꼴찌. 합계 출산율 0.8명도 깨졌다. 독보적인 세계 꼴찌다. 애 많이 낳는 거 1등 해봤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꼴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 경쟁력인데. 2분기 0.75명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임신도 줄었다.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우려는 했지만 전 세계 독보적 꼴찌라는 사실에는 심각하게 좀 우려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지워지고 있다. 어떤 신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심각하게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일정 중에 돌직구쇼의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출연한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어떻게 경찰이 결론을 내릴까요? 그 이야기, 첫 번째 얘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행비서 구속 기록.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가다. 김혜경 씨가 지난 2월에 기자회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강하게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배모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 경찰이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5급 공무원의 배모 씨, 전 공무원이죠.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상 배임.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결제한 의혹이고, 그 결제 금액이 2천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배모 씨가 이 사건, 즉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배 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지난 5월에는 식당 129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 전반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배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임,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르더라도 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판결 선고 시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지 않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즉 청구권자는 경찰이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로 정당한 사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들어옴으로써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뒤집혀질 수 있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신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도 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법인카드를
긁게 지시를 하고 이 일에 나섰던 수행비서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정도로 범죄 혐의의 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법인카드 결제 등의 행위로 인해서 최종적인 수혜를 받던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측과 김혜경 씨 측은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가 결국 김혜경 씨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유무죄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이겠군요.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김혜경 씨의 반박과 이재명 의원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예. 그 범위, 즉 업무상 배임의 범위는 이 배 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보다는 상당 부분 축소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정작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상당히 말을 아끼기도 했기 때문인데 그와 별개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승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사용 내역과 관련해 밝혀내야 하는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즉 김혜경 씨를 위한 사용 내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범위가 일부분에 한정된 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담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영장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건 7만 8천 원 사건이다. 7만 8천 원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소위 프레이밍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의원,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으로 소환 조사까지 한다. 7만 8천 원 갖고 이런다. 친 이재명계 박찬대 의원, 7만 8천 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 원 주식 조작 혐의자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 7만 8천 원 갖고 이런다. 서영교 의원, 7만 8천 원 법관은 소환하고 수십억 주가 조작 혐의 김건희 씨는 소환 안 하냐라는 일제히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과 이재명 의원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 7만 8천 원짜리 갖고 이런다라는 입장인데, 자 지금 이재명 의원의 유일한 당내 대항마로 전당대회 중인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뭐 윤영찬 의원 등등도 서른 의원 등등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 측과 친 이재명 의원은 리스크 없다, 7만 8천 원 갖고 뭘 이러냐 입장인데 어떠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하면서 사실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민주당이 도대체 뭘 잘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관련해서 이른바 노선 투쟁, 그리고 당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을 둘러싼, 조금 이따 뭐 우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이른바 정체성 논쟁,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다 언론에 흘러나오는 정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된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고, 또 구속영장 영장에 나와 있는 그 기재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씩 이제 부담이 쌓이기는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 이재명 의원하고 이제 친한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일 텐데,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상대가 잘못된 어떤 뭐 법적인 어떤 부당한 이런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가 어떤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당국이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아마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기도 하고, 또 진상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를 소위 덮고 갈 수 없다. 박용진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밝혔던 그 부분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일까 과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수사당국의 의견입니다.
법카로 한우, 초밥 등 음식값 지속적 결제 및 배달 드러난 것만 16건, 180만 원, 의혹 식당 129곳에 달한다. 법카 쪼개기 등 각종 편법 동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공무원에게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 및 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약 대리 처방 등등 사적 동원 의혹까지 현재 더해지고 있습니다. 7만 8천 원 사건 아니라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를 7만 8천 원으로 퉁친 것은 국어적 범죄이자 장발장 코스프레다라고 비판했고,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 많은 의혹들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하고 고작 7만 8천 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7만 8천 원이다. 고작 7만 8천 원 갖고 사람을 소환하냐? 참 그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이밍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고 지난 대선 때 엄청나게 지금 회자되고 많은 사실들이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이제 사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이제 법치주의 국가로서 의무를 이제 공권력이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처벌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래 이제 그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구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은 그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계산한 줄 몰랐다. 사비로 배모 씨 사비로 다 계산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김혜경 여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모 씨가 무슨 일로 김혜경 여사랑 같이 다니면서 본인의 사비로 이걸 다 계산하면서 쓰겠어요. 결정적으로 약국을 안 갔는데 약이 배달이 됐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대리 처방이 됐잖아요. 그거는 뭐 이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겠죠. 뭐 식대든 뭐 예. 대리 처방이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사실을 감추고 있는 은폐를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를 다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건 오히려 그 사실을 낱낱이 좀 공개하고 그리고 비난받을 부분은 좀 감수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넘어가는 것이 뭐 큰 정치를 하시려는 분한테 오히려 더 걸맞는 자세 아닌가. 지금의 태도는 그냥 모르쇠라든가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고 도망가고 이런 자세를 견제할 때 과연 국민들께서 이재명 의원한테 과연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7만 8천 원 프레임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언론 프레이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미 법인카드 문제로 해가지고 조사받던 분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재명 의원은 이 7만 8천 원 갖고 소환 조사까지 받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통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김금식 전 전략실장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다. 배우자 식대까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치졸한 행태.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미안해야 한다. 미안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재명 의원. 개인적으로 미안한 미안할 마음이 수 있죠, 있을 사실. 수야 예. 있겠지만 어차피 이재명 의원의 SNS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어떤 사감을 드러내는 일기장 같은 곳이 아니라 뭐 기자들, 뭐 지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신의 어떤 언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평생에 걸쳐 한두 번이나 겪을까 말까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고 정말 낭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먼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78,000원 프레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자기의 SNS에서 이른바 77,000원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데 이른바 78,000원 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한 표현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빌려올 때 이른바 78,000원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만든 사실 혹은 뭐 별로 많이 통용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이거는 78,000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건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답변이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답변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김혜경 씨가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혜경 씨는 그걸 누가 지불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법정에 가서 싸울 때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기에는 아 대중을 너무나 우습게 하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결국은 골수팬만 남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들만 남는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정말 독재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인이 사적으로 카드 유용한 것에 대해서 78,000원 사건이다. 그리고 부인은 전혀 몰랐다는 식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정말 골수팬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식의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이런 변명들을 비호하는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정말 아내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사건은 혐의가 제기됐고 뭐 수사 기소 여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최종 재판까지 좀 봐야 될다. 만약에 기소되면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연 말이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뭐 아직 모릅니다. 박용진 의원이 여기 저희 돌직구쇼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전당대회 결과 뭐 서울 경기도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남았는데 혹여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 같은 혐의들 뭐 더 나아가 대장동 수사도 남아 있고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같은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될 경우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소위 말했던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당헌 80조가 논란이 상당히 됐던 예.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당헌 80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안으로 마련됐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직자가 그 뇌물수수와 부패 관련해서 그 기소가 될 때 예.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당무를 정지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구제하게 될 때는 예.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걸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요 뭐 삭제하거나 뭐 개정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이 왜 국민의힘보다 낮아져야 되느냐. 한 사람을 위한 뭐 당원 개정이다. 네, 이런 이제 의견이죠. 그런 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논란도 있었던 거죠. 방탄. 그래서 이른바 뭐 위인설법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단 수정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 1항과 관련해서 그 이제 당무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대위에서 사망을 고쳤잖아요. 네. 그거를 정치적 기소인지 아닌지를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서 더 빨리 방탄을 입혀줄 수 있다.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비판 나왔는데 그 이번에 중앙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 민주당이 중앙위에서 뒤집혔어요. 어떤 신문은 이건 반란이라고 했고 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중앙위에서 이번에 부결된 것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결을 호소했던 게 저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호소의 글도 써서 지금 당이 이렇게 그 수기와 토론 절차 없이 그냥 찬반 투표만 해서
당원을 개정해가는 건 옳지 않다. 특히나 그 말씀하셨던 80조 조항도 논란이었습니다만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전당대회, 대의원대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소위 그것도 뭐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당을 끌고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그 부결을 호소를 했고요. 아마 민주당 창당 역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저께. 중앙위 투표 반란.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그 지도부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새로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한 개인의 이재명 의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용진이 부정부패 사안으로 논란이 됐는데 박용진이 기소가 됐어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거 내용이 파악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박용진이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용진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차단해내기 위한 차단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저는 살려놨기 때문에 이거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그 이재명 의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부패와 뇌물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부정부패 사안이 아닌 그 업무 방해 혹은 뭐 그 직권남용 이런 사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한테 여러 가지 문제되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었던 고위공직자들 일부에 대해서 직권남용 조항을 지금 막 검찰이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받고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 갑자기 왜?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지도부가 서둘러 개인 의견이다라고 차단을 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법, 장경태 정청래 등 친명계 공동 발의, 당론화, 뭐 패스트트랙 얘기 나왔지만 박홍구 원내대표 저 개인 견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그 입법 활동 연장선에서 제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진성준 수석의 그 발언은 좀 언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을 꺼난 민주당 의원에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법무부 앞에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같습니다. 100일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 100일이 됐는지 시간이 빨리 지났고요.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화환이 배달된 것 같아요. 한 장관이 화환을 바라보는 사진도 오늘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미치겠다. 법무부 앞에 화환들이 지금 배달이 된 모습이고요. 자, 한 장관이 출근길에 이 화환을 바라보는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한동훈 장관은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를 충분히 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시행령 정국,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기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가야 된다.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 등등의 주장인데, 자, 이 탄핵 주장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헌법상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탄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의 탄핵감이라고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큰 위중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정말 고심 끝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걸핏하면 지금 뭐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신뢰가 더 떨어진다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일 때 한동훈 의원이 좀 사감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모든 말에 대해서 응수하고 가끔은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 저랬을까. 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감을 드러내는 게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보네. 지금 기분 나쁘면 워낙에 지금 민주당 의원에 사람이 많으니까 맘만 먹으면 탄핵할 수 있다는 건가? 너무 쉽게 생각하네라는, 전 너무 쉬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소위 화풀이다 이렇게 보세요? 화풀이로 보이고요. 솔직히 이럴 때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칼을 갈고 정말 무장해서 국회에서 서로 질의할 때 정말 진검승부를 겨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한동훈 장관의 태도, 말대답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러니 탄핵하자, 이러한 반응은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를 잃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님, 지금 당내의 일각, 특히 이제 철험의 의원들이 한 장관과 각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뭐 최강욱 의원 이번에 반말하고 또 부적절한 표현들 쓴 것도 최강욱 철험의 의원이고, 앞서서 이제 이모 논란 김남국 의원이었고, 이번에 한 장관 탄핵 얘기를 꺼낸 것도 김용민 의원이에요. 철험의 의원인데, 철험의 의원의 주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 당권 주자로서 동의하십니까? 뭐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탄핵은 아직 법안 발의라든지 뭐 수기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놓고 싶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답하실 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말싸움하거나 법리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대답하고,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절차상의 입법 절차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입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입법부에서 어떤 일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시행령으로 뒤집으시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절차적 미비를 만들었다, 그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요? 법무부 장관이 쓸데없이 나서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올래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고 국회하고 싸움을 만듭니까? 두 번째, 그래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도 개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를 입건할 건지 말 건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기소할지 말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재판에 대한 유지도 본인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폭을 확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법 취지를 뻔히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과 관련해서 최고의 능력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신 분이 그 취지를 싹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확 확장시켜 놨어요. 이거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이제 우리가 여당일 때 만일에 그런 일을 여당의 민주당 쪽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저는 이양수 의원님이나 지금의 여당 의원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아매지 그 법무부 장관. 예, 근데 그래서 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제가 조언 드립니다. 감정적인 언사하지 마세요. 그 국회에서 예의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본인이 입법 기술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국회가 할 것이고요. 헌재가 할 일이에요. 본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법무 행정을 잘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표현 중에 이제 다라메지라는 표현은 방송상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의도 전문 용어라? 그렇죠. 저희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의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로 우리 당에서는 다라매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전문 용어로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저는 그날 엊그저께에 법사위 상임위를 보면서 참 한동훈 장관이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강욱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그 검수 완박, 검수 원복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 의원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풀어나갔으면 아마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난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검수 원복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시켰습니다. 엊그제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태도 논란이 가장 큰 뉴스였지 검수 원복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공수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회에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지략입니까? 아니면 최광욱 의원의 그분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그분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능력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쪽으로 이끌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장관이 저런 태도로 나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워낙에 좀 세게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소설 쓴다고 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거기에 견주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달진 않았네요. 그때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올바로 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이 차분한 어조로 그리고 굉장히 정중한 어조로 했는데 그날만은 상당히 공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검수 원복 문제 때문에 사실 그날의 상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치열했을 테고. 중요한 상임이었고 국회와 정부 간의 어떤 그런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매김이 될지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논란으로 모든 게 그냥 클리어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소신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따져 물어야 될 걸 최강욱 의원 때문에 하나도 못 물었다라는 소신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이양수 의원의 방금 분석과 또 비슷하네요.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장관한테 뭔가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피의자 신분에 있는 분들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이런 일들은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략이 잘 먹힌 상임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한 장관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이나 팬덤이 이렇게 점점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화환 같은 거 보내고 막 이러는 것에 너무 취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냉정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무 정사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소위 검수 원복이 가장 큽니다. 탄핵 얘기도 나왔고 한동훈 유배 소위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서 한 장관 입장, 반응은 뭔지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다. 탄핵해라 뭐 이건가요? 다만 범죄 수사에 국민 보호한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탄핵하겠다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한동훈 유배 얘기도 나옵니다. 김영배 의원, 한동훈 유배법이라 불리는 법무부 세종 이전 법안 발의, 김용민 의원 탄핵해야 된다, 장경태 의원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다각도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은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반발했고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한동훈 공포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이름들 잘 붙이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법안 내용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 유배법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떤 법안이에요 내용이? 왜 유배법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실제 이름은 유배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아마 정부조직법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입니다. 각종 행정기관이 세종에 이미 이전돼 있는 상황이지만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제외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세종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다만 여성가족부는 조만간 폐지가 예정돼 있으니 그 대상은 유일하게 법무부만 남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연스럽게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넘어가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장경태 의원은 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경우에는 그 위헌성이 인정될 때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때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서 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사건을 직접 다투는 과정 속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한 과정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야 하니 시행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이 의원 발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까 그 말씀하신 건 유배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라는 취지지만 언론에서는 한동훈 복이 있으니까 유배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다라는 상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어제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왜 한 장관에게 질문을 못하게 하냐, 사전검열하냐라는 거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제는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 민주당이 여당일 때 실컷 그래놓고 왜 모르는 척하냐 이거였습니다. 결국 1시간여 만에 파행됐다고 하는데 그 장면 보시죠. 김성원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법무부가 헌법소송 관련해서 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성원 의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토론을 해주십사. 중국 쪽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약속을? 김의겸 의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시와를 후회지 같은 회의진에 하지 마시고 세상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코미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코미디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안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통화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셔야지 그래요.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충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별감찰관을 여쭤보니까 대통령 결단사항이다.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김소영 교수님,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이제 박범계 의원의 질의 취지는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때 공석이었어요. 근데 예산이 이제 7억 얼마 정도 배당이 돼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라고 박범계 의원이 물어보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특별감찰관 공석이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묻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2021년에 법무부가 쓴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고 그게 제대로 잘 집행됐는지를 2021년 예산 자리예요? 네, 그걸 묻는 자리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의 법사위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저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2021년 2021년에 거니까. 법무부 예산을 살림을 잘 했는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2021년 결산 자리에서 왜 특별감찰관 7억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냐는 걸 물으니까 아니 그거는 작년에 박범계 의원님이 장관으로 계실 때 집행했어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묻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그렇군요. 말이 되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지는 형국이었는데 그래서 애당초 박범계 장관이 전 장관이 법사위에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작년에 했던 것들을 본인이 묻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했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이런 장면이 연출되네요.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싸움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검사가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그 법무행정 전체를 총괄하고 계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왜 그 유신 때 있었던 인혁당 사건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그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자 관련 청구하지 말아라 이런 해서 왜 그런 건 결정하세요? 그 유신 때 장관했던 분 찾아가고 그분한테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셨어야죠. 몇십 년 전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작년에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를 누가 물으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답하셔야 되지. 그건 작년 일 아닙니까? 그건 지난 정부 일이잖아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께서 장관일 때 하셨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앞으로 계속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고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고 그러실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저런 거 관련해서 한마디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지 지금 현재만 법무부 장관인 게 아니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잘 인지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는 지도부 당대표 되시면 최강욱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지금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왜 이런 거 질문 못하냐라고 하셨는데 논란이 되는 법사위 의원들 이렇게 사보임 시킬 계획도 있으십니까 혹시 당대표 되시면? 원내대표 책임입니다.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거야. 잘 당대표인데도 아시면서 계속 당대표 되셔도 계속 원내대표 할 일이다라고 퉁치실 거예요? 퉁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그렇군요. 안 됩니다. 예. 사당화됩니다. 원내대표랑 협의는 하실 거죠? 그런 건 논의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이해 못지않은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통령의 일정, 동선은 비공개입니다. 기밀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영부인의 팬클럽을 통해서 버젓이 일자와 장소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뭐가 유출됐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뭐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특정 지역을 방문할 일정이라는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박 변호사님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하시는 이유는 기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실 현재는 이미 충분히 알려진 상황입니다만 제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경호와 보안상 비밀 유지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출입 기자단에게도 일부 요지만 전달되고 행사 종료 시에 보도하는 걸 전제로 즉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부터 이른바 김건희 팬클럽으로 알려진 이 건희사랑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26일 어디 몇 시에 어디로 간다? 대통령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방문하니 많이 응원해달라는 취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이 사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유출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유출이라고 보세요? 네네. 자, 그렇다면 건희사랑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은 그 해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는데 대통령실도 당혹스럽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안이 알려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밝혀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측하기로는 당원들도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다 보니 여러 당원들 중에서 일부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이 정도 추측만 내놓고 있는데 이 과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이 역시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이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도 기자들은 이러한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하자 대통령실도 그 부분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뚜렷한 답변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되풀이되지 않게 조치하겠다. 경위를 알아보니 한 차례 연기됐던 행사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통해 아름아름 알려진 걸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당원을 통해서 건희사랑으로 알려질 수 있죠. 왜냐하면 건희사랑 멤버 중에서는 팬클럽 멤버 중에서 당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 소위 그 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어떤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많은 국민들도 아 그렇겠구나, 이 당원을 통해서 알아졌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재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봐서 과연 당원을 통해서 알려진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누군가가 건희사랑에게 직접 알려준 건지 여전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김수영 교수님, 앞으로도 혹시 건희사랑을 통해서 대통령 어디 가신다 이런 일정이 공개돼요? 댓글로 버젓이 지금처럼 그 혹시 있습니까? 댓글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 댓글을 보고 공개된 댓글을 보고 누군가가 대통령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글도 와서 경찰 수사했잖아요. 가서 뭐 돌이라도 던져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때도 당원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졌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도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진이 사적으로 건희사랑 팬카페에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어쨌든 그 정보가 시작된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점점 아름아름으로 퍼져서 건희사랑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인데 그게 왜 하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면 건희사랑에만 이게 유포가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뭔가 김건희 여사와 이 건희사랑 간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사건이 반복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우연히 건희사랑에게 알려졌다라기보다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사적인 채널이 있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비선. 국민들은 알면 안 되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그냥 다 노출되는 이런 비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사진은 과연 누가 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누군가는 줬을 거 아닙니까? 아름아름으로 퍼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로우키로 드러나지 않게 저는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누가 유출한 건지 정말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똑부러지게 그 사람을 밝혀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정보 유출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된다,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다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양수 의원님, 물론 영부인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자생적인 팬클럽 조직이고 사진이야 어떻게 되는지 좀 의혹 있긴 합니다만 일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통령실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게 당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걸 공지해서 이 논란이 돼서 대통령과 영부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벌써 몇 번째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는 건 지금 바로 야당이 벌써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국기문란이다 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이 정말 대통령과 영부인을 응원하는 모임이라면 본인들이 벌써 잘못한 몇 번 행동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공격을 받는구나라는 걸 봤으면 대통령을 위한 팬클럽이라면 자진해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사실 대통령의 일정은 이제 지방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언제 어떻게 내려가니까 그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라. 그래서 거기 언론인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 엠바고죠. 왜냐하면 나름 이제 이게 뭐 대대적으로 공개되거나 SNS나 이런 데 올라오면 안 되는 일정인 건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 그 팬클럽에 저게 올라간 거는 아마 저걸 올리신 분이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식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 일정이 비공개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올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그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알아서 그걸 올렸는데 요번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만약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팬클럽으로 흘러 전해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SNS에 저런 게 올라갔는지를 아주 면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였다면 이것은 일벌백계하는 수준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생적인 팬클럽입니다. 그 이제 김건희 여사님을 좋아해서 만든 팬클럽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김건희 여사님이 잘 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지 너무 정치 행사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남의 눈에 띄거나 그러면 비공개될 것들이 공개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아예 그런 거를 폐쇄하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자제되지 않을 거면 폐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뭐 대한민국은 뭐 양심과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본인한테 피해가 되는 팬클럽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팬클럽 회원님들이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자진 해산하라라고 말이죠. 대통령 행사는 공식적 발표 시점까지 비밀이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그런 카페는 대통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한다. 이젠 해산하시라. 나라의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산하라. 두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번번이 건희사랑에 전달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메시지고, 그건 그대로 하고 또 팬클럽은 자진 해산하라. 몇 번째 소위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 이양수 의원님 주셨습니다. 박윤주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두 분 뭐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른바 건희사랑이 그런 식으로 거봐,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은밀한 그 두 분만의 어떤 사진도 동선을. 우리가 공개할 수 있고 그걸 받았어. 그리고 동선도 우리가 다 알아. 이게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는 또 다른 어떤 비선 논란, 또 다른 사적인 힘이 더 강화되는 거, 이게 되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건희사랑에서 이른바 회장, 내가 뭐 건희사랑의 운영위원이야 이러면서 어떤 기업인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어떤 그 순진하게 공천이나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위력을 과시할 때 이런 사례들이 되는 거예요. 건희사랑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보신 게 몇 달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온 천하가 지금 다 알잖아요. 여기는 대통령 내외분의 중요한 어떤 사진도 혹은 그 비밀스러운 일정도 다 알고 있는 곳이야. 대단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따로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면 이권에 개입하게 될 거고요. 또 불필요한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기도 할 거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경호상의 어떤 허점과 문제점을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일인데다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비선 논란 등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 통제와 처벌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정난 TBS가 김어준 씨 출연료를 깎는다. 그리고 서울시가 과연 TBS가 재난 때 재난 방송을 충실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폭우 대응 부실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재정난을 겪고 있는 TBS 이야기부터 함께 보시죠. 서울시 출연금이 약 55억 삭감이 됐고 정치 공세에 따른 협찬 수익 감소로 긴축 재정,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내부 아나운서로 진행자를 대거 교체. 하지만 김어준 씨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200만 원, 회당 200만 원 출연료는 삭감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TBS 입장문이 좀 논란입니다. 정치 공세에 따른 협찬 수익 감소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부 아나운서로 진행자 대거 교체하지만 김어준 씨는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과 본인들의 협찬 수익 감소가 이건 모두 다 정치 공세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TBS의 입장에 대해서. 김어준 씨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정치 공세를 많이 했던 그 진행자 아닌가요? 사실은 방송은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좀 국민들께 중립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됐는데 김어준 씨는 오히려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스타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출연료를 받아 가시면서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입장문에 대해서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김어준 씨가 했었죠. 여러 가지 했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한 편향적인 정치 공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BS에서 그 김어준 씨의 편을 들면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서울시가 이제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재난 방송을 하지 않고 김어준 씨 방송을 이렇게 한 것은 사실 TBS의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교통방송을 틀 때 교통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강변북로가 막히는지 88도로가 막히는지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계속 김어준 씨가 교통 얘기를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니까 기름 밀리고 기름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것은 TBS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TBS를 굉장히 못 살게 굴려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던데 TBS뿐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 교통이라든지 재난 대책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과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를 제대로 받고 더 나은 서울 시민들께 다가가는 TBS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협찬 수익 감소가 정치 공세 때문이다라는 TBS 입장을 보면 조금은 웃음마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세 때문에 협찬들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TBS에. 그래서 수익이 없다는 건데, 그럼 역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협찬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해명을 볼 때는. 정치 조력 덕분에 협찬이 많았느냐? 그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권이 이례적인 바뀌어서 입장이에요, TBS 해명은 늘. 정치 공세 때문에 협찬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지 별로 그렇게 적절하게 보이는 입장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뭐 TBS가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의 이제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 공영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청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또 정치적으로 편파성 시비가 일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편파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싶다. 그러면 완벽하게 독립을 하면 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됐던 만큼 좀 더 공정성이나 공영성의 강화에 좀 집중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 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좀 TBS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폭우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로가 잠기고 차가 침수되고 사람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시각 교통방송은 김어준 씨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감사하겠다라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폭우 비상사태에서 재난방송 안 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감사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그제 조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TBS는 기존 방송 틀을 유지하면서 기상특보를 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 조사는 개시가 된 겁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감사도 정치 공세입니까?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 폭우 비상사태에도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아 교통방송 TBS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감사 요청을 했고 그 감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마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TBS에도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 방송의 시간과 범위는 재난 사태의 단계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논란이 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재난 사태에 맞는 방송 시간 편성과 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인지는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 오는 날은 상당히 예보 방송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교통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근데 그때는 별로 보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일단 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야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연일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친이준석계 인사도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소위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두 가지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초유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야 상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멈춰달라 했는데 체리 따봉 기다려라.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썼는지 함께 보시죠. 폭로나 수류탄 핀 뽑았다느니 후안무치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합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려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조롱한 거죠. 핸드폰 열고
대통령이 체리따봉 주는 거나 기다려라. 이 후한무치한 정당아, 이 말 아닙니까? 합쳐보면. 내부 총질 문자 노출된 게 사태의 시작, 이런 일 반복되면 그게 신군부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전두환이다라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휴대폰 열고 체리따봉이나 기다려라. 이 얼굴 두꺼운 당아, 신군부 정당이다라는 메시지인데 입장 있으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좀 높아져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연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논평이나 저희가 이제 그것을 잘 살펴보고 곱씹어볼 만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아, 뭐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건? 예, 뭐 그럴 것까지 저기에다가 저희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멘트다는 것 자체가 좀 아까울 정도고요. 아까울 정도다. 예, 이준석 대표가 나름 그래도 그 정치에 대한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명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저런 자세를 억울한 마음을 좀 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다 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친 이준석계 최고위원이었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진짜 신군부였다면 당신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진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신군부라는 거 맞지도 않죠. 윤석열 정부가 신군부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이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김재현 전 최고위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태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정치적인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총기 난사하듯이 모든 것을 뱉어내는데 그것이 사태가 더 악화시켜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김재현 전 최고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해서 총질하고 있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조금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논평의 가치가 없다, 아깝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나저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그건 법원이 도대체 언제 결과를 내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가처분 신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 신문 기일을 찾게 되고 신문 기일을 종결할 경우 사안이 매우 급박하거나 판단이 용이할 때는 신문 종결일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도 결론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을 종결한 이후에도 신문을 재개하기도 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한 달 뒤에나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가처분 일정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일단락되어야 당이 안정궤도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양측이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추석 전에는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언제 결정할지는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나 이준석 전 대표 측 모두 동일한 입장일 것으로 보여서 재판부도 이 점을 유념하고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박성호 변호사님은 뭐 늘 느끼지만 이 명쾌한 분석, 체리따봉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방탄 두 겹이라고 한 조간신문은 표현해놨던데 그 방탄 두 겹, 비대위, 지도부가 당원까지 바꾸면서 밀어붙였지만 중앙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중앙위의 투표 반란이다 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방탄 당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준희, 비대위, 의총 툭툭툭툭 다 통과됐는데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건 저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중앙위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구성원 거의
문정부터 위촉됐다는 것도 있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거 굉장히 지금 논란 뜨거웠거든요. 옆에 있는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을 했었고 친 이재명계 의원과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이번에 비대위가 조항을 바꿨죠. 꼼수다라는 당내 논란도 있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방탄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중앙위에서 투표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 과반에 미달됐어요. 반대 투표를 그만큼 많이 던졌다라는 겁니다. 예상 밖 부결에 친 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개탄할 일이다. 제 논의에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관철시킬 것이다. 굉장히 사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본인들은 당원의 뜻에 있는 건데 감히 중앙위가 부결을 해? 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무서운 말이고 장경태 의원, 검찰이 좌지우지 못하는 정당 만들려는 노력을 중앙위가 부결을 해서 막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위에 반대로 호소했던 주된 중심축이 여기 있는 박용진 의원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개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정청래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준 투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대통령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투사에서 그야말로 반민주적 인사로 전락했던 날이 언제냐면 3당 합당을 해서가 아니고 3당 합당을 할 때 그 대의원 대회인가 중앙위 때요. 박수로 만장일치를 유도를 해요. 그 자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 있다 토론해야 된다. 반대가 있으면 토론해야지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노무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다 됐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찬성하고 반대 중에 하나만 골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못 알아본 거다. 이렇게 논평하던데 정청래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걸로 제가 요구를 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토론하고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 지금 올라온 것 관련해서 누구도 이 의견을 달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반대합시다. 여러분. 저는 어제 알았어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566명이 투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566명이 제적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위원 숫자는 38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의견도 전달받지 못한 채로 투표에 참여한 거고 380여 명의 중앙위원도 박용진의 의견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도 저희가 못한 채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미달해갖고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부결됐으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중앙위원들이 느꼈는지를 보셔야지 그냥 개탄만 하고 계실 상황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 건 민주당에서 수기와 찬반 토론이 사라져버리는 이 중앙위원회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다 같이 민주당이고 다 같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런 민주적 절차와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저도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적어도 이번에 올라가는 당원에서요. 과반 이상의 당원의 참여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어떤 안이 의결이 돼야죠. 당의 최고 의결 기구가 되려면 30%만 참여하고 오케이 하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민투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앙위원회도 제적 과반이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죠. 상식이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당원이 30%의 당원들만 참여하면 투표가 성립된 걸로 되고 그중에 반만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산수상으로는 강성당원 한 16%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위원들의 공감 사항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재확인시켜야 된다, 개탄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이런 게 민주주의다라고 응수를 한 셈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당 중앙위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의결기구예요. 중앙위에서 이번에 부결이 된 사항은 공교롭게도 다 이재명 의원의 방탄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부, 조간신문에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 지도부 그리고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대다수는 이게 필요하고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이 아니다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전통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위에서 지금 부결됐다는 건 중앙위가 보고 있는 방향과 민심이 보고 있는 방향과 지금 당 지도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정 다르다. 방위진 이렇게 보십니까? 그 어떤 한 조항 때문에 당이 살고 죽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만들어가고 협의해가는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논의가 실종됐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또 당무회의를 소집해서 원래는 5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해야 하는 중앙위원회를 내일 다시 소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논란이에요. 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뭐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차기 지도부가 해도 될 일을. 사당화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후에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사당화를 주장했고 자생당사 이렇게 해서 선당후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절차와 내용이 다 민주적이어야 우리가 민주적인 그 결론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 TV 토론에서 특정 계파가 이재명 의원 계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먹으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국물까지 먹으려는 것을 중앙위가 막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국물은 내려놓고 다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예. 저는 오늘 왜 또다시 저 끝나면 이제 바로 의총 가야 되는데 예. 왜 또다시 그 어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긴급함이 요한이 있는 건지를 그 내용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지금 논란인데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지도부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정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전당원 투표는 빠지고 80조 그 기소됐을 때 당 지도부가 판단을 해서 정치적 기소이다라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재상정하겠다. 그런데 중앙위 소집은 5일 전 공지가 원칙인데 내일 중앙위 연다. 이 논란입니다. 박윤재 의원님, 당 지도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인데 지도부가 5일 전 공지도 안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어기면서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5일이 원칙인데 이 5일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누가 그걸 결정을 하게 돼 있냐면 긴급 판단을 당무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당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려요. 근데 이미 지금 다 공지가 됐어요. 급해서 중앙위원회를 내일 한다고. 이것도 논란이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갖고 지금.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예?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가서 물어보려고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세요? 뭐가 급한지.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물어봐야죠. 예. 네. 물어보시고 답 얻으시면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네, 돌직구쇼에서. 그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